네, 계속해서 수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최근에 그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꿈빛 어린이집의 원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도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어린이들의 수가 적다 보니 입학하는 원생들의 수가 적고, 이 상태로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도 내보내야 할 상황이에요. 꿈빛의 어린이집은 신규 원생들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원비 인하와 새로운 광고 홍보 전단을 만드는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그 결과를 볼 때 약간의 신규 입학이 있기는 했지만 들인 노력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파격적으로 원생들을 모아 인기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1장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의 정의와 세 가지로 구분되는 문제의 유형, 문제의 우선순위 도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장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흥미를 갖고 한번 학습에 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전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셀프 체크인데요.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란 의논해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해결을 원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나 얻고자 하는 해답이 있어도 그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요구, 세 번째 역량, 네 번째 목표.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에 대한 진술이다. 이 중 창의적 문제에 대한 진술과 분석적 문제에 대한 진술을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문제로 예견되는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함. 두 번째는 분석, 논리, 귀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문제. 세 번째는 정답의 수가 많으며 많은 답 가운데보다 나은 것을 선택. 네 번째는 객관적, 직관적, 감각적 특징에 의존하는 문제. 자,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창의적 문제에 대한 진술과 분석적 문제에 대한 진술을 구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는 무엇이냐? 지인의 조언,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 매트릭스. 세 번째, 계획표. 네 번째, 투두 리스트. 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사전 체크를 해보고 다음 장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해하기 첫 장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문제의 정의, 문제가 어떤 건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제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것이 정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유치원 원생의 수가 줄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병원 환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어떻게 할까? 매장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바로 이 문제란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네, 항상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존재하죠.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느냐 죽느냐를 논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오늘 점심은 뭐를 할까?
이런 사소한 문제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즉 문제란 해결을 원하지만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을 해야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 혹은 얻고자 하는 해답이 있어도 그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해결책의 수립과 실행이라는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셀프 체크해서 한번 살펴봤죠? 예. 해결을 원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나 얻고자 하는 해답이 있어도 그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지금 국가적인 정책 중에 제일 큰 이슈가 뭘까요? 1학기 때는 이제 남북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딴 게 없어요. 코로나19잖아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 예. 이것 때문에 뭐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지금 온통 막혀 있는, 우리가 행동하는데도 막혀 있고, 예. 10명 다량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지요. 네.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있어야 할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또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하고 기대되는 결과를 얘기하고, 그런데 현상이라는 건 또 뭐냐?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예상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얘기해. 이 목표와 현상과의 차이, 이게 바로 갭이에요. 갭. 이 갭이라는 것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네. 이 차이가 바로 갭인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사이의 차이가.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문제의 반은 풀린 것과 같다. 예, 문제의 핵심 찾아내는 것.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건 반이 풀린 거나 마찬가지다. 예, 핵심을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돼서 메뉴를 고르는 상황이 됐을 때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식사를 하고 배고픈 현재 상태를 벗어나서 만족스러운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바라고 있는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와 현재의 배고픈 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가급적이면 비슷한 가격에 선호하는 맛있는 메뉴를 선택해서 최선의 상황이 되는 거. 네. 이것을 바람직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바로 핵심이 되는 건데, 바로 이 핵심이라는 것이 갭인 겁니다. 갭. 그래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성적이 향상되고,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매출이 향상되고, 그죠? 쉽게 말하자면 목표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안정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목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대 수준인 이 목표라는 것이 멀어져 가고 현상적인 그런 현실의 상태와의 사이에서 이 차이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사람들은 뭘 느껴요?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문제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차이를 알았으니까 그 인식된 차이, 그 차이가 바로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문제랑 인식된 차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현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난 지금 뭐가 문제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최선의 상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최선의 상태가 됐을 때 그 차이가 뭐지? 예,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현재의 내 상태죠.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이것이 변화가 되면 바람직하게 이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바람직한 내 상태가 될 때, 이 상태가 될 때 그 차이, 이 차이는 무엇일까? 예, 요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요걸 한번 적어 놓으면은 문제가 제대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적어서 보면은 문제가 또 제대로 보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발생한 문제는 누구의 문제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기록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과연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예. 오류를 범하는 업무 담당자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자꾸 오류를 만드는 이런 사람, 담당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 담당자의 문제이냐? 아니면 만약에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아 불가피한 시스템적 오류가 발생한다. 뭐 그래가지고 업무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걸 방치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면은 전산 관리자나 전산 담당자가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또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고객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고객의 문제로 또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병원 외에도 각종 어떤 그 청구서가 우리는 뭐 받아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청구서 기록에 오류가 많고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가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고객이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발생한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이런 이제 핵심 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구되는 상태는 얼마나 구체적인가? 요구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의외로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아까 아이들에게 잘하자, 이것은 기본적인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요구되는 상태는 아이들의 질문이나 요청에는 웃으며 밝게 임할 것,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구되는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활은 이제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상태는 얼마나 구체적이냐, 이 구체성,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키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에서 고객들의 그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고객의 불만이 없는 것이 요구되는 상태이고, 그렇죠? 고객이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객의 불만이 아예 없어야 되고, 이것이 요구되는 상태, 이걸 바로 원하는 거고, 현실 상황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고객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일부 특정한 고객에서만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고객들인지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별은 또 여자냐, 남자냐, 또 나이는 젊은 층이냐, 나이가 드신 층이냐, 또 범위를 더 좁힐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부터 이걸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좁혀나가고 현실을 제대로 무엇인지 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식되고 있는 차이의 불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불만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불만이 여러 가지니까 그 불만에 대한 것들이 다 원인이 각각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도 또 각각에 맞게 수립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해결을 하죠. 이렇듯이 불만이라는 말로 문제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핵심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핵심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딴 데로. 예. 그래서 요 장 지금까지 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요 문제의 정의랑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 인식을 통해서 나와 어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래서 현재 나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업무상 문제, 또 우리 조직 내에서 발생한 어떤 그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 11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예, 중간에 레벨 오브 미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그 실습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탐색,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문제의 정의인데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문제는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기대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키워드를 지금 배웠잖아요. 발생한 문제는 누구의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냐, 또 요구되는 상태는 얼마나 구체적이냐, 또 무엇에 대한 어떤 차이가 각각 있느냐,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로 문제라는 거하고 문제점을 혼동하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고 문제점은 뭐냐,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라는 말은 같지만 문제의 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맥락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점이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와 문제점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은 의사는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단순히 두통약을 처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않고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줘서는 근본적으로 그 두통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들어본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할 때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그냥 진통제만 그냥 주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일시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원천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머리가 아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의사인데 그냥 진통제 주고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냥 두통, 진통 이렇게 끝나면 그게 의사겠어요? 머리가 왜 아픈지, 혹시 뇌 속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고민 때문에 머리를 신경을 써서 아픈 건지, 그 신경을 썼다면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에는 뭐가 문제인지 우선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했을 때 문제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손을 써야 할 사항이나 그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그냥 난 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면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게 교통사고지만 다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교통사고를 냈으면 음주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무단횡단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건데 법규와 규칙을 어겨가지고 사고를 유발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그 문제에 대한 발생. 그러면 음주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은 벌칙도 강화를 했고 과태료도 강화를 하고 운전면허증도 취소를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단횡단을 하지 마라.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나니까 무단횡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범죄 처벌도 하고 신호등도 만들어 놓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낸 사람보다 다친 사람이 더 처벌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발생을 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나 대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팁을 보면은요, 문제를 찾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문제를 찾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우선 아웃라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라. 아까도 상황을 얘기했죠.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문제는 단순히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가 왜 유치원을 안 가려고 그러지? 그 뭐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문제하고 문제의 증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가기 싫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오기 싫어요. 왜 가기 싫어요? 숙제를 안 해서, 집이 멀어서, 늦잠을 자서 등등 많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콘센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져요.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의 변화와 그 작은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집중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그니피켄스라고 해서 중요도를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기업 상황이라면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또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볼트라고 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를 파악해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기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수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